저는 이정자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교단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교장까지 지냈죠. 제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가족을 반듯하게 이끌어왔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제 집이 낯설어졌습니다. 응우엔 티하,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였죠. 아들 동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여자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여자를 데려왔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교육자였던 사람이 겉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한국말이 서툴러도 밥상을 우리 집 방식대로 못 차려도 눈 감았죠. 시간이 지나면 배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손주디니가 태어나고 자라도 며느리는 여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생소한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베트남 쌀국수예요. 디니가 좋아해서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에 국 끓여 먹어. 쌀국수는 점심에나 먹는 거지. 한국 집에서 아침부터 이런 냄새 나면 어떡해. 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밥상을 들고 나가더니 부엌에서 후다닥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제야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죠.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자기 방식을 고집했어요. 설거지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뜨거운 물에 세제 풀어서 깨끗이 닦는 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하는 찬물에 대충 헹구고 끝냈죠. 야, 하, 그렇게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다시 해. 네, 어머니. 하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시어머니 말을 듣기 싫다는 표정을 왜 얼굴에 다 드러내는지.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빨래 너무 늦게 걷었어. 저녁 이슬 맞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베트남은 괜찮았어요. 여긴 한국이야. 한국 방식 따라야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빨래를 거들어 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답답했어요. 왜 배우려 하지 않을까? 왜 계속 자기 나라 이야기만 하는 걸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음식 냄새였습니다. 하는 가끔 베트남 음식을 해 먹었어요. 고수라는 풀이랑 이름 모를 향신료를 넣어 요리했죠. 그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옆집까지 다 퍼지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환풍기 켤게요. 환풍기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음식은 밖에서 해 먹어. 집에서 하지 말고. 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나라 음식이에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긴 내 나라가 아니잖아. 제 말에 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냄비를 들고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구석에서 조용히 먹었어요. 저는 그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죠.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저도 젊을 때 참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동규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 좀 예민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집안일 좀 제대로 하라고 했지. 엄마, 하도 열심히 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봐주긴. 내가 너무 봐주니까 버릇 없어진 거야. 동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하와 뭐라 속닥거렸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며칠 뒤 손주디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언제 이사 가요? 이사?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사? 엄마가 자기 집 가고 싶대요. 베트남에 있는 집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런 말 했어? 응. 울면서 전화하는 거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이상하게 속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곧 화가 났습니다. 올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하가 베트남어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도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저는 문을 두드리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며느리의 우는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안일 가르치는 게 잘못인가?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있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한국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이 축축했습니다. 며느리도 이런 기분일까? 매일 낯선 말을 듣고 낯선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는 기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밥상 좀 제대로 차려. 우리 집은 이런 시간이야. 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은 제 말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평생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도 손주의 질문도 아들의 한숨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날은 동규 월급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아들이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제게 드리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동규가 건넨 봉투가 평소보다 얇았습니다. 이게 다야?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반밖에 안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은 현장 일이 좀 줄어서요. 줄어서 이렇게밖에 못 줘? 내가 반장인데? 동규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건 현장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한테 물어봐야겠다. 엄마, 하는 몰라요. 제 월급인데 내 월급이면 왜 내가 다 못 가져와? 분명히 며느리가 손댔을 거야. 저는 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동규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가 디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나 좀 보자. 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달 생활비가 반밖에 안 됐어.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동규 월급 내가 만지지? 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장 말해. 돈 어디 썼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럼 동규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 내가 몰래 찾아 쓴 거 아니야. 그 순간 동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쓴 거예요. 내가 뭐 했었는데? 그냥 필요한데 썼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동규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동규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며느리가 친정에 돈 보낸 거 맞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진짜 보냈어? 네. 고향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50만 원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만 원? 우리 집 생활비를 내가 내 친정에 보냈다고? 어머니,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내 친정 사정이 우리 집보다 중요해?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자는데 우리한테 돈 쓰는 게 먼저 아니야? 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너 먹여 살렸어. 동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집 돈을 내 친정에 보낸다고? 이게 말이 돼? 어머니, 당장 그 돈 돌려받아. 내 친정한테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 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집이 무너졌어요. 뭐, 베트남에 폭우가 왔어요. 우리 집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벽도 무너지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이 천막에서 자요. 동생도요. 빚에는 떼서 자면 아파요. 돈 보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집 돈을 몰래 빼돌린 거야? 죄송해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내 친정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왜 우리 집 돈을 써? 동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 월급이에요. 제가 아내 친정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지. 우리 집 생활비도 안 되는데. 남의 집 걱정을 왜 해? 남의 집이 아니라 제 처가예요. 처가도 남이야. 내 엄마가 우선이지. 처가가 우선이야? 동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와 하 사이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하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돈 보내지 마. 알았어? 어머니, 알았냐고 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 돈을 친정에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밥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집도 내줬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그 고마움도 모르고 친정만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하가 밥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운 게 분명했죠. 밥 됐어요, 어머니. 저는 대답 없이 상을 받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동규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저녁에 이야기 좀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 하 친정 얘기요. 할 얘기 없어. 돈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동규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하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어요. 제 눈치를 살피면서요. 저녁이 되자 동규가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하 친정 사진이요.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집이 보였어요. 지붕이 없었습니다. 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그 옆에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 친정집이에요. 지난달 태풍 때 무너진 거예요.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의 부모였죠.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었어요. 김치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냥 쌀밥 몇 숟가락뿐이었어요.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젊은 여자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의 동생이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고 옷이 너덜너덜했습니다. 동규야, 이 사람들이. 네, 가족이에요. 하가 매달 돈 보내는
이유가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집이 진짜 무너진 거야? 네. 베트남 뉴스에도 나왔어요.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됐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사채하려고 돈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보낸 거였죠. 하는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네. 그래서 몰래 돈을 보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실까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하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하의 친정 사진을 봤습니다. 무너진 집, 천막, 적은 밥그릇.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이런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가족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집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이 우선이라고 했죠.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엔 벽이 더 높아졌어요. 서로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틀렸다는 거려. 제 시도 크로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넷 4.5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저는 잠옷차림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왜? 병원에 갔어요. 쓰러졌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쓰러졌다고? 하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전화했어요. 엄마가 천막에서 자다가 쓰러졌대요. 열이 너무 높아서요. 동규가 나왔습니다. 하야, 진정해. 병원에서 뭐래? 폐렴이래요. 비 맞아서. 차가운 데서 자서. 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천막에서 자다가 아팠다는 게 제 탓 같았거든요. 제가 돈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동규야, 어떡하면 좋겠니? 엄마, 하가 베트남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겠지. 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 가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어머니가 아픈데 당연히 가야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동규가 하를 일으켰습니다.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게. 오늘이라도 가야 해. 오빠. 근데 돈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 돈조차 없다는 얘기였죠. 동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친구한테 좀 빌릴게요.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데 돈 때문에 못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제 때문에 며느리 어머니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했고, 그래서 아프셨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적금 통장이었어요. 퇴직금 일부를 넣어둔 거였죠. 몇백만 원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비행기표라도 끊어주자. 저는 통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와 동규가 휴대폰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하야, 네. 어머니?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비행기표 끊고 병원비도 좀 내고. 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가져가. 어머니가 아픈데 당연히 가봐야지. 하지만 말 말고 받아. 내 친정 문제는 내 문제야. 근데 지금은 급한 것 같으니까. 하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하는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갔죠. 디니가 엄마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금방 올게. 디니, 착하게 있어. 할머니랑 있기 싫어. 엄마랑 있을래.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손주가 저를 싫어한다는 게 슬펐어요. 하가 디니를 꼭 안았습니다. 디나,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응. 하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디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잘 돌볼게. 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디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 외할머니 많이 아파? 응. 그래서 엄마가 가본 거야. 외할머니, 우리 집 같은데 살아? 아니, 좀 다른 집에 살아. 어떻게 다른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집, 천막. 그걸 어떻게 손주한테 설명하겠어요. 그냥 좀 작은 집이야. 우리 집보다 작아? 응, 훨씬 작아. 디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외할머니,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저는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수한 눈망울이었어요. 그래, 그럼 좋겠다. 사흘 뒤, 하한테서 영상이 왔습니다. 동규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하가 영상 보냈어요. 뭐? 영상?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하가 나왔습니다. 배경이 낯설었어요. 흙바닥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예요. 잘 도착했어요. 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약 샀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천막 안이 보였어요. 낡은 이불 한 장, 작은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천한 장뿐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태풍 오기 전엔 작은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화면에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하의 부모님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말로 더듬더듬 말했죠. 감사합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하가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흙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천막 한쪽이 찢어져 바람이 들어왔죠. 거기서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엄마만 나으면 돼요. 어머니, 덕분에 약 샀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규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천막, 흙바닥, 찢어진 지붕. 그 안에서 웃으려 애쓰는 노부부. 며느리는 저런 곳에서 자란 겁니다. 저런 부모님을 두고 한국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친정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이 먼저라고 했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뺨을 타고 베개싯을 적셨어요. 며느리가 매달 보낸 50만 원.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했다기보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어머니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해야 해. 며느리의 천막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천, 흙바닥, 빗물 고인 곳.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지어주자. 제대로 된 집을. 그날부터 저는 베트남 집 짓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동규한테도 물어봤죠. 엄마, 왜 갑자기 베트남 집을 알아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하친정집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규는 알았나 봅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친정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일주일 뒤, 하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하는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죠. 어머니는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약 먹고 좀 회복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다정하게 굴었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디니는요? 유치원 갔어. 곧 올 거야. 감사합니다. 디니 돌봐주셔서요. 당연한 거 가지고. 내 손주인데. 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방에 짐을 풀고 나왔어요. 어머니, 밥 할게요. 아니야, 너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쉬라니까. 여행 피곤하잖아. 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스스로 놀랐어요. 제가 언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던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가 좋아하는 반찬도 꺼내 놓았죠. 저녁을 먹으면서 동규가 물었습니다. 하야, 그쪽 상황은 어때? 글쎄요. 집은 아직 그대로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요. 얼마나 들어? 집 짓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베트남 돈으로요. 동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네. 응. 그래서 조금씩 모으려고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년을 걸려서라도 집을 지으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동규를 불렀습니다. 동규야, 나 좀 도와줘. 뭐 도와드릴까요? 베트남에 돈 보내는 방법 좀 알려줘. 동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혹시. 응. 하친정집 지어주려고. 엄마, 조용히 해. 하한테 들리면 안 돼. 동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 하는 건데.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전액을 찾았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거예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집 짓는데 쓸 거예요. 아, 리모델링 하시나 보네요. 비슷한 거예요. 저는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퇴직하고 노후 대비하려고 모아둔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규한테 돈을 줬습니다. 이거 베트남으로 보내줘. 친정집 짓는데 쓰라고. 엄마, 이게 전부예요? 응, 다 보내. 하지만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난 연금 있어. 이 돈은 더 필요한데 쓰는 게 맞아. 동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하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모르게 해. 절대 말하지 마. 왜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저는 동규를 통해 베트남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의 동생 후앙한테 직접 보냈어요. 며칠 뒤 후앙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규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사돈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천천히 지으세요. 튼튼하게요. 네. 꼭 좋은 집 지을게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규 휴대폰으로 사진들이 왔습니다. 집 짓는 과정 사진이었어요. 기초 공사하는 모습, 벽돌 쌓는 모습, 지붕 올리는 모습.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집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게 보였어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동규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집 완성됐대요. 진짜? 네. 사진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새 집이 보였어요. 파란 지붕의 흰 벽. 작지만 튼튼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하의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2분 다 웃고 계셨습니다. 환하게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네. 엄마가 지어주신 집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돈 보낸 것뿐인데. 아니에요. 엄마가 하 가족한테 친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집 안 사진도 있었어요. 작은 거실, 방 2개, 부엌. 가구는 별로 없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제 하한테 말해야겠지? 네, 하가 알아야죠. 그래, 오늘 저녁에 말하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가 밥상을 차렸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하야, 네. 어머니? 너 베트남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저는 동규를 봤습니다. 동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야, 이거 봐. 하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친정집이야. 친정집이요? 이게 우리 집이라고요? 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새로 지었어. 누가요? 누가 지었어요? 저는 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지었어. 어머니가요? 응, 천막에서 살 순 없잖아. 그래서 집 지어줬어. 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별거 아니야. 그냥 집 하나 지어준 거야. 별거 아니라니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하는 울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집 안 사진, 방 사진, 부모님 사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는 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야, 들어봐.
이 집은 내 친정이야. 내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야. 어머니,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가족도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했어. 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몰래 돈 보내고. 아니야. 내가 옳았어. 가족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틀렸어. 저는 하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안았어요. 하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울지 마. 내 부모님이 좋은 집에서 사시게 됐잖아. 동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디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엄마도 왜 울어? 저는 디니를 안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외할머니가 새 집에 사시게 됐거든. 정말 우리 집처럼 큰 집이야? 아니, 작은 집이야. 근데 정말 예쁜 집이야. 디니가 휴대폰을 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지어줬어? 응, 할머니가 지어줬어. 할머니 멋있다. 디니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하의 동생 후앙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하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동생이 통화하고 싶대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후앙이 웃고 있었어요. 사돈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더 늦어서 미안해요.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하의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사돈.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편히 사세요. 화면 속 노부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아니야. 나는 그동안 나쁜 시어머니였어. 너한테 상처 많이 줬잖아. 이제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저는 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야,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어머니, 너 덕분에 내가 배웠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하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거려. 그리고 며느리 하는 이제 진짜 제 딸이 되었다는 거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하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야,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쌀국수 해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그래, 해봐. 나도 먹어볼게. 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도 드실 거예요? 응. 내가 만든 거면 먹어야지. 하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수 냄새가 났지만 이젠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쌀국수가 완성됐습니다. 하가 상을 차려왔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어때요? 맛있네. 정말,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야. 이거 맛있어. 다음에 또 해줘. 하는 눈물이 날 것처럼 웃었습니다. 제 대답이 그렇게 기쁜가 봅니다. 점심 무렵 저는 하를 불렀습니다. 하야, 나 좀 따라와봐. 어디요? 따라오기만 해. 금방이야. 우리는 차를 타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하는 영문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여기 왜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알아본 절차가 있었거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씨 개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본인이세요? 아니요. 며느리 이름 바꿔주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인 동의서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하가 미리 서명한 동의서를 냈습니다. 물론 하는 왜 서명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새 이름은 이미 정해뒀어요. 이선아, 하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선할 선자에 하자는 그대로 뒀어요. 며느리의 본명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2주 뒤에 처리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보셨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깜짝. 선물이야. 선물이요? 응. 내가 좋아할 거야. 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며느리에게 한국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죠.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한국 이름을 가지면 하도 이 땅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새 가족 관계 증명서가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집에 숨겨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하를 거실로 불렀어요. 하야, 앉아봐. 네, 어머니. 동교와 디니도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줄 거야. 뭐예요? 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봤어요. 이게 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근데 이름이 내 새 이름이야. 이선아요? 제 이름이 이선아예요. 그래. 이제부터 넌 이선아야. 우리 집 며느리 이선아. 하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이름이 있어야 당당하잖아. 한국 이름 있으면 은행 가도 병원 가도 어디 가도 편할 거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난 내 베트남 이름 발음이 어려워. 이제 선아라고 부를게. 하가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동규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선아야, 축하해. 이제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이 됐네. 디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름 이선아야? 이선아, 이선아.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 이름 이선아야. 예쁜 이름이지? 응. 할머니가 지어줬어? 응. 할머니가 선물한 거야. 선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제게 왔어요. 어머니, 선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어머니, 저 이제야 진짜 가족 된 것 같아요. 가족은 진작 됐어. 내가 이 집에 온 그날부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겉돌았어요.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집 사람 된 것 같아요. 저는 선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어요. 선아야, 들어봐.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진 거야. 어머니, 난 그동안 그걸 몰랐어. 피만 보고 내 방식만 고집했어. 근데
내 덕분에 배웠어. 진짜 가족이 뭔지. 선아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동규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선아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시어머니는 많아. 나도 그중 하나였어. 근데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해. 선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제일 좋은 어머니예요. 아냐, 난 아직 멀었어. 근데 노력할게.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그날 밤, 저는 선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선아야. 네, 어머니. 내 베트남 이름 뜻이 뭐야? 티하여? 연꽃이에요. 연꽃, 예쁜 뜻이네. 네,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는 꽃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잘 지으셨네. 넌 정말 연꽃 같아.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잖아. 선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선아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어머니. 그리고 베트남 음식 해먹고 싶으면 해먹어. 이제 난 뭐라고 안 할게. 선아가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도 한국 음식 좋아하시니까 번갈아 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선아의 어린 시절, 한국에 온 이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생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어요. 어머니, 저 한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매일 혼자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선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사랑한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사랑해. 선아야.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베트남에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선아의 부모님이었어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사돈, 감사합니다. 집이 정말 좋아요. 다행이에요. 편히 지내세요. 사돈,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제 딸이에요. 걱정 마세요. 선아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사돈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딸이 복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 받았어요. 좋은 며느리 만나서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같이 베트남 가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요. 그래. 가자. 꼭 가야지. 정말요? 응. 내 고향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직접 뵙고 싶어. 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요. 며느리의 미소, 따뜻한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걸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선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딸처럼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선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 그럼 베트남 볶음밥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선아야. 선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흥얼거리며 요리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디니가
제 옆에 왔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 응. 웃는 것도 많아지고, 저는 손주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선아가 밥을 차려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같이 먹자.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규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행복하게요. 저는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요. 사랑은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같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요.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요. 저는 선아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선아야. 네. 어머니?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내 딸이 돼줘서.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으로요. 저는 68년을 살며 이제야 배웠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요. 그리고 사랑의 힘을요. 며느리 선아 덕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던 사람이었죠.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라고요.